안녕? 혹시 그거 알아? 해리포터의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이름. 볼드모트와 모기지 대출이 꽤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말이야. 모기지는 프랑스 단어로 죽음을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 모트와 서약을 뜻하는 게이지의 합성어야. 직역하자면 모기지에 서명한다는 건 곧 죽음에 서명한다는 뜻이려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을 모두 상환하거나 당신이 죽어야만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지. 재밌지 않아? 똑똑한 사람은 답을 알고 호기심 많은 사람은 질문을 한다지? 삶은 불필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또한 매우 많아. 이참에 매일 보지만 2번 살펴보지 않을 것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줘 보자고. 물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으면 그만이잖아? 마녀가 읽어주는 16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단어들의 비범한 어원을 원해. 레고. 이름값을 아는 블록. 현대식 레고 블록이 1958년에 완성되었고 그 이후로도 변하지 않았다. 완벽한 것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때 이후로 우주선, 섬나라, 동물, 심지어 실제 않은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이 블록은 세계 곳곳에서 팔려나갔다. 하지만 레고라는 이름은 레고의 블록들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레고 그룹은 1932년 덴마크에서 창립되었다. 당시 전통 나무 장난감을 만들었던 이 회사의 이름은 잘 놀다를 뜻하는 2개의 덴마크어 레그와 거트의 합성어로 만들었다. 이는 자사의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기를 바랬던 레고사의 뜻이 표현된 것이다. 이 블록이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잘 놀다 라는 개념이 아주 잘, 그리고 진정으로 성취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다마고치. 애정을 줄 수 있는 달걀 친구. 다마고치는 1999년의 대표적인 장난감이다. 선생님이 압수해서 다마고치가 죽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책상 아래 넣어두고 다마고치의 밥을 줬을 것이다. 요것들이 참 쉽게도 죽는다. 다마고치는 1990년대 일본이 전 세계에 몰고 온 대유행의 첫 흐름 중 하나였다. 1999년 후반에는 포케마니아가 난리도 아니었다. 아, 그리운 1990년대요. 일본산 제품이라는 것은 다마고치가 일본 이름이라는 의미다. 이 이름이
일본 단어의 합성어라는 것은 맞지만 정확히 어떤 단어가 합쳐진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인정받는 한 가지 의견은 이 희한한 가상의 애완동물이 계란형의 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달걀을 뜻하는 일본어 타마고가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마고치의 치는 무엇일까? 이는 더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애정을 뜻하는 일본어 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다마고치는 애정을 줄 수 있는 달걀이 된다. 또 다른 견해는 친구를 뜻하는 일본어 도모다치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이 경우 다마고치는 달걀 친구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치가 시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 와치의 일본어 발음 우오치에서 나왔다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견해이다. 왜냐하면 다마고치가 시간도 말해주니까. 비디오 게임 콘솔.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고 비디오 게임에만 몰두할 수 있냐? 고 소리 높여 불평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아는가? 역사에서 비디오 게임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라 여겨지는 것은 1958년에 만들어진 둘을 위한 테니스이다. 그때 이후로 비디오 게임은 계속해서 발전하였고 아케이드 게임의 고전인 폰과 스페이스 인베이더부터 해서 1972년에는 1세대 가정용 콘솔 마그나복스 오디세이까지 등장했다. 비디오, 게임, 콘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는 것은 이들의 어원이 다소 지루하기 때문이다. 대신 게임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던 콘솔 중 몇 개를 살펴보고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아보자. 과거의 콘솔 중 일부는 꽤 기계적인 이름을 가졌다. 아타리 800, 코모도어 64, SG 1000 등이다. 모두 가장 기본 컴퓨터로 하는 가장 기본 컴퓨터스러운 이름들이다. 그러나 게임 붐은 1983년에 비디오 게임 붕괴 사건이 발생하며 멈췄다. 사건은 서구에서 비디오 게임의 종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닌텐도가 게임 시장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냈다. 그들은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짧게 말해 NES라는 이름으로 1985년 미국 시장에 콘솔을 선보였다. 옛날 컴퓨터와 차별하기 위해 NES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이름 덕분에 새로운 콘솔은 사람들이 식상함을 느꼈던 컴퓨터의 그저 다른 버전이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처럼 들린 것이다. 사실 닌텐도사는 NES가 콘솔보다는 장난감처럼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특정 게임과 호환되는 로봇을 함께 묶어서 내놓았다. 왕구 가게에서는 그 제품을 장난감으로 생각해 구비해 두기도 했다. 하지만 다 옛날 이야기다. 비디오 게임과 그것의 이미지는 전 세계에서 완벽히 바뀌었다. 지금까지 명백을 이어오는 회사는 이제 닌텐도밖에 없다.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최고의 비디오 게임 콘솔 제조사 대열에 합류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보유하고 있다. 일할 때 쓰는 지루한 이름의 워크스테이션과 달리 플레이스테이션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 기기를 사용했을 때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다. 엑스박스라는 명칭은 기기 제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인 다이렉트 X에서 나온 것으로서 다이렉트 엑스박스가 그저 엑스박스로 변한 것이다. 콘솔의 새 버전을 제작할 때 소니는 마치 악당 영화 시리즈처럼 이름의 끝에 숫자를 계속 더한다. 플레이스테이션 2, 3, 4 이런 식으로.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 어쩌면 플레이스테이션 3478기로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후속 제품에 조금 더 독특한 이름을 붙였다. 게이머가 엑스박스 경험의 중심에 있다 라는 뜻을 담아 엑스박스 360이라 이름을 지었다는데 일종의 광고용 멘트일 뿐이다. 또한 360 후속 제품은 엑스박스 361이 아니라 엑스박스 1이 되었다. 콘솔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에 담는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지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또한 광고용 멘트일 뿐이다. 애플, 과수원에서 일했던 잡스. 지금 나는 애플 컴퓨터로 이 책을 쓰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애플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을 못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아이팟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아이폰이 있었다. 최초의 아이팟이 2001년 출시되었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는 그보다 훨씬 옛날인 1976년 두 명의 유명한 스티브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에 의해 창립되었다. 역시 그 해에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의 첫 번째 컴퓨터인 애플 I를 만들었다. 이 제품은 자체 스크린이 없었기 때문에 키보드 같기도 하면서 당시의 컴퓨터 주조 틀에서 부러져 나온 것 같기도 했다.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TV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이야 흔히들 사용하는 방식이다. 애플 제품은 우리가 가진 제품 중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서 이 지구보다는 우주선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다. 그런데 이름은 왜 그렇게 자연스러운가?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발한 견해가 있다.
하나는 아이작 뉴턴의 머리에 사과가 떨어졌을 때 그에게 찾아온 유레카의 순간을 기념하고자 그에 대한 존경을 담아 애플이라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컴퓨터계의 거물 앨런 튜링이 청산가리가 발린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죽었다 하여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산가리가 묻은 사과가 왜 있었던 걸까? 그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이고 이 책의 분위기를 어둡게 할 것 같으니 그런 질문은 시리에게 하도록 하자. 하지만 애플은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아니다. 애초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과에서 따온 것이다. 워즈와 함께 일하며 컴퓨팅 세계로 들어가고자 노력했던 스티브 잡스는 과수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많은 양의 사과 작업을 하였고 이 사과에서 영감을 얻었다. 잡스는 애플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재미있고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회사명으로 애플을 제안한 이후 잡스와 워즈에게 더 좋은 이름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다. 맥도날드. 핫도그를 팔던 도날드의 아들들. 맥도날드는 최근 들어 대중들의 무서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도대체 맥도날드가 우리의 입안에 뭘 집어넣고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맥도날드의 음식을 가족들에게 먹였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맥도날드는 소비자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고, 솔직히 말해서 잘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거의 모든 곳에서 금색의 아치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맥도날드는 사실상 꽤 흔한 성씨이다. 정확히 말하면 가장 대중적인 스코틀랜드의 시족 이름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대중성은 이 패스트푸드 체인 덕분일 수 있다. 성 맥도날드는 도날드의 아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패스트푸드 체인의 이름을 지은 맥도날드는 과연 누구일까? 글쎄, 사실 두 명의 맥도날드가 있다. 리처드와 모리스 맥도날드이다. 둘을 함께 맥도날드의 형제들이라 불렀다. 이 형제들은 1937년 핫도그 가판대에서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부터 그들의 음식이 점점 인기를 끌었고 식당까지 열게 되었다. 두 형제가 기업인 레이 크로크의 멀티믹서기를 구매했을 때 크로크가 식당에 방문했다. 크로크는 그곳에서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식당을 보게 되었다. 한정된 메뉴, 속도와 품질에 대한 집중. 크로크는 이 식당의 마음을 뺏겼고 맥도날드가 전국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 그들에게 약속했다. 물론 그 다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다.
닌텐도, 화투를 만들던 회사, 비디오 게임의 왕. 내 팔뚝에는 슈퍼마리오와 친구들의 문신이 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편애가 드러날 수도 있겠다. 닌텐도는 일본계 회사이며 간지로 일을 쓰는데 이는 영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아주 비슷하게 발음되는 글자로 번역된 것이다. 어떻게 간지에서 영어로 바뀌는지까지 시시콜콜하게 설명해 당신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회사명이 오늘 하늘에 맡긴다, 운명의 손에 맡긴다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운이니 운명이니 하는 것과 관련된 이름을 갖는 이유가 당최 뭐냐고 생각할 것이다. 닌텐도가 그전에도 게임을 만들었지만 항상 비디오 게임만 만든 것은 아니었다. 닌텐도의 창립은 사실 18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기 말에 이 회사가 만든 것은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바로 카드 게임이었다. 초창기 닌텐도가 만들었던 것은 일본 고유의 카드 게임이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화투였다. 시간이 가면서 이 회사는 다른 게임에 주목했다. 장난감에서부터 게임 앤 워치라 불리는 소형 휴대용 비디오 게임, 아케이드 캐비넷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아케이드 캐비넷을 만들 때 그들은 점프맨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키콩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다. 이후 이 점프맨의 이름이 마리오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펼쳐진 일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 산업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만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해 일본에서 화투를 제작하고 있다. 디즈니. 디즈니가 아닌 이즈니였다면? 영화에서부터 TV쇼, 장난감 테마파크까지 하우스 오브 마우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디즈니는 알다시피 회사 창립자인 월터 일라이어스 디즈니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 그렇다면 디즈니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디즈니는 프랑스를 기원으로 하는 이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르망디 공국이다. 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맥도날드에서 봤듯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톰슨이 토마스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다른 방식은 상인을 뜻하는 머천트와 재단사를 뜻하는 테일러처럼 직업으로 성을 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디즈니는 이 두 가지 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저 글자 수를 채우려고 쓴 재미있는 추가 글자였을 뿐이다. 디즈니라는 성은 거주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보여준다는 뜻이지만 월트 디즈니가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은 그 이름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한한다. 그 성은 원래 이즈니 출신을 뜻하는 디즈니였다. 이 이름의 이즈니는 이즈니 슈메흐라는 프랑스의 작은 공통체를 일컫는데, 월트의 친척 중 처음으로 알려진 사람이 크리스포트 디즈니라는 남성이었다. 바로 여기서 이름이 진화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디즈니가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직관적인 장명법. 컴퓨팅 세계의 지도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와 거의 동의어격이다. 하지만 컴퓨터 자체만 보면 1975년 창립된 애플과 1년 차이밖에 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애플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컴퓨터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얹을 소프트웨어만 제작했다. 이들 이름의 소프트 부분이 나온 것도 회사의 소프트웨어 제작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컴퓨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왜 그것을 컴퓨 소프트와 비슷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이름의 마이크로는 어디서 온 것일까? 회사 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너무 작아서였을까? 소프트웨어가 아주 작았던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곳이 아주 작은 곳이었다.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곧 설립할 회사와 관련된 아이디어의 틀을 잡아가기 시작할 때 컴퓨터 알테어 8800이 출시되었다. 이 컴퓨터는 당시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흠이었다. 바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한다. 알테어 8800은 마이크로 컴퓨터라 불리는 종류의 컴퓨터였다. 그렇다. 이들은 마이크로 컴퓨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것이다. 게이츠와 앨런은 이 두 단어의 일부를 합하여 회사명을 마이크로소프트라 지었다. 나이키. 파란 리본에서 승리의 여신으로. 1962년 나이키는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갖고 탄생했다. 멋있는 이름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 브랜드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멋있는 이름을 스스로 부여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나이키는 무슨 뜻일까? 실제로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짧고 특이하고 작은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 나이키가 그리스 신화에 뿌리를 둔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놀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내가 희한한 방식으로 무리하여 그리스 신화에서 기원을 끌어온 게 아니다. 실제로 나이키라 불리는 그리스 여신이 있었다. 더 잘 알려진 신이 아니라 왜 하필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신발 회사의 이름을 지었을까? 설명하자면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이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승리가 중요할 테니 스포츠 신발과 그 외 스포츠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승리의 신의 이름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이 설득력 있지만 여기에 관해서는 나를 무조건 믿지는 마라. 나는 스포츠 세계에서의 팩트는 그리 능통하지 못하다. 어찌됐건 나이키가 정말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라면 브랜딩 하나는 꽤 잘했다. WWE, 더 유명해지고 싶었던 이름. 내가 이름만큼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프로레슬링이다. 전 세계의 최대 레슬링 프로모션, 빈스 맥마흔의 세계, WWE만 있으면 레슬링 세계에서 더 이상의 광란은 없다. WWE는 세계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의 약자라고 말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름을 얻기까지 이 회사에는 많은 역사가 있었다. WWE는 1952년 CWC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다. 진짜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보다 더 크고 당시 많은 사람이 미국의 수도로 알고 있었던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CWC는 더욱 외연을 넓히고 싶었기 때문에 캐피톨로는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1963년 전 세계 레슬링 연합을 뜻하는 WWWF가 되었다. 이후 와이드는 떨어져 나가고 WWF만 남아서 더 월드 레슬링 페더레이션이 되었다. 그렇다면 WWF에서 WWE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성남 판다에게 감사해야 한다. 또 하나의 유명한 WWF인 세계자연기금에서 동일한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를 받으면서 WWF는 2001년 WWE가 되었다. 햄버거. 햄버거에 햄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햄버거는 전 세계가 즐기는 음식이다. 햄버거를 파는 그 체인점이 안 보이는 곳은 지구상에 거의 없다. 여기서 햄버거 사랑을 축하해야 하는 건지 무자비한 마케팅에 대해 들여다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햄버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점은 이름이 햄버거인데도 햄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소고기가 있다. 그렇다면 왜 햄버거라 부를까? 이름과 관련해 독일의 도시 함부르크에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함부르크시의 이름은 수년 전에 도시에 건설된 함마부르크 성에서 나왔다. 부르크는 성 또는 요새를 뜻하지만 함마의 의미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18세기 아시아를 탐험한 독일인들은 그곳 지역민들이 소고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안장에 소고기를 두는 것이었다. 말을 타는 동안 소고기가 부드러워져서 먹기에 더 좋았기 때문이다. 이 아이디어가 매우 마음에 들었던 독일인들은
함부르크로 돌아올 때 이 방법도 함께 가져왔고, 그렇게 해서 함부르크 고기로 알려졌다. 많은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 그들은 함부르크 고기도 함께 가지고 갔다. 아시아에서 독일인들이 그러했듯 미국인들 또한 이 고기를 사랑하게 되었다. 1884년 미국 신문에 함부르크 스테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고, 1885년 찰리 나그린이 최초로 아메리칸 햄버거를 만들었다. 이 버거에는 번이나 추가물 없이 고기 패티만 있었다. 번이 있는 햄버거는 1904년 세인트 루이스의 세계 박람회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시간이 가면서 햄버거는 버거로 불리었고 그 앞에 다른 단어가 붙여졌다. 소고기 버거, 치킨 버거, 그리고 당신이 나와 같은 히피족이라면 야채 버거도 말할 수 있겠다. 프렌치 토스트, 프랑스 음식이 아니었더니. 바로잡자. 프렌치 토스트는 절대 프랑스 음식이 아니다. 최초의 프렌치 토스트 요리법은 4세기에 발견된 것으로 로마인들이 만든 것이다. 이 요리법은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다. 로마인들은 이 요리를 판 둘치스라 불렀고 우유만 섞어 만들었다. 하지만 가끔 계란을 추가하여 굽기도 했다. 이러한 식사가 15세기 영국에서 다시 등장했고, 당시에는 프랑스어로 못 쓰는 빵이란 뜻의 팽페르드로 알려졌다. 우유와 함께 구웠을 때 빵이 자주 딱딱해지고 굳었기 때문에 못 쓰게 됐다고 표현한 것이다. 프랑스인은 우리가 프렌치 토스트라 알고 있는 이 빵을 여전히 팽페르드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프렌치 토스트라는 현대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국가명 프랑스가 아니라 1724년 그것을 개발한 조지프 프렌스라는 한 남성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프렌치의 토스트라고 불리는 게 맞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저 프렌치 토스트로 불리게 되었다. 코코넛. 유령의 이름을 가진 과일. 너트도 아니고 초콜릿도 아닌 코코넛이란 이름은 실로 특이하다. 코코넛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털이 난 볼링공이다. 하지만 그 이름은 스페인의 코코라는 유령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영어권자들에게 보기맨처럼 스페인권 사람들에게 코코는 무서운 존재다. 많은 스페인 아이들은 말 안 들으면 코코가 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16세기와 17세기의) 스페인 선원들이 털난 공처럼 생긴 이 과일을 우연히 보고는 한쪽 끝에 있는 3개의 구멍이 코코의 얼굴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것을 코코넛이라 불렀다. 또한 코코넛의 3점이 만드는 표정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어로 코코는 활짝 웃거나 찡그린 얼굴을 의미하기까지 한다. 나는 사실 코코넛의 얼굴이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러시아, 노를 젓는 바이킹의 나라. 거대한 땅 러시아부터 떠나보자. 지도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러시아가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 무려 12개의 시간대가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스크바의 자정은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의 사람들에겐 이미 일상이 시작이 된 시간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한꺼번에 이 땅에 다 집어넣고도 남는 규모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국가처럼 러시아 또한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바로 러스인이다. 러스는 9세기에 스웨덴에서 왔다고 알려진 바이킹 부족 중 하나였다. 당시 러시아 땅에도 사람들이 살긴 했지만 러시아의 노브고로드의 마을의 지역 주민들은 그 바이킹 부족에게 이곳으로 와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와의 말다툼이 너무 심해져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러스인들은 그 땅에 머물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국가 주변에 무역 항로를 열었다. 이러한 활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어 16세기에는 그 지역을 러시아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중세 라틴어인 러시로 불렀다는 증거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당시 러스가 물을 건너는 주된 방법이 노젓기였기 때문에 노젓는 사람을 뜻하는 고대 노르드어 브러즈에서 따온 것이다. 레고 이름값을 아는 블록. 현대식 레고 블록이 1958년에 완성되었고 그 이후로도 변하지 않았다. 완벽한 것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때 이후로 우주선, 섬나라, 동물, 심지어 실제 않은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이 블록은 세계 곳곳에서 팔려나갔다. 하지만 레고라는 이름은 레고의 블록들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레고 그룹은 1932년 덴마크에서 창립되었다. 당시 전통 나무 장난감을 만들었던 이 회사의 이름은 잘 놀다를 뜻하는 두 개의 덴마크어 레그와 거트의 합성어로 만들었다. 이는 자사의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기를 바랬던 레고사의 뜻이 표현된 것이다. 이 블록이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잘 놀다 라는 개념이 아주 잘 그리고 진정으로 성취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타마고치
애정을 줄 수 있는 달걀 친구. 다마고치는 1999년의 대표적인 장난감이다. 선생님이 압수해서 다마고치가 죽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책상 아래 넣어두고 다마고치의 밥을 줬을 것이다. 요것들이 참 쉽게도 죽는다. 다마고치는 1990년대 일본이 전 세계에 몰고 온 대유행의 첫 흐름 중 하나였다. 1999년 후반에는 포케마니아가 난리도 아니었다. 아, 그리운 1990년대요. 일본산 제품이라는 것은 다마고치가 일본 이름이라는 의미다. 이 이름이 일본 단어의 합성어라는 것은 맞지만 정확히 어떤 단어가 합쳐진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인정받는 한 가지 의견은 이 희한한 가상의 애완동물이 계란형의 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달걀을 뜻하는 일본어 타마고가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마고치의 치는 무엇일까? 이는 더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애정을 뜻하는 일본어 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다마고치는 애정을 줄 수 있는 달걀이 된다. 또 다른 견해는 친구를 뜻하는 일본어 도모다치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이 경우 다마고치는 달걀 친구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치가 시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 와치의 일본어 발음 우오치에서 나왔다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견해이다. 왜냐하면 다마고치가 시간도 말해주니까. 비디오 게임 콘솔.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고 비디오 게임에만 몰두할 수 있냐? 고 소리 높여 불평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아는가? 역사에서 비디오 게임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라 여겨지는 것은 1958년에 만들어진 둘을 위한 테니스이다. 그때 이후로 비디오 게임은 계속해서 발전하였고 아케이드 게임의 고전인 폼과 스페이스 인베이더부터 해서 1972년에는 1세대 가정용 콘솔 마그나복스 오디세이까지 등장했다. 비디오, 게임, 콘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는 것은 이들의 어원이 다소 지루하기 때문이다. 대신 게임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던 콘솔 중 몇 개를 살펴보고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아보자. 과거의 콘솔 중 일부는 꽤 기계적인 이름을 가졌다. 아타리 800, 코모도어 64, SG 1000 등이다. 모두 가장 기본 컴퓨터로 하는 가장 기본 컴퓨터스러운 이름들이다. 그러나 게임 붐은 1983년에
비디오 게임 붕괴 사건이 발생하며 멈췄다. 사건은 서구에서 비디오 게임의 종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닌텐도가 게임 시장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냈다. 그들은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짧게 말해 네스라는 이름으로 1985년 미국 시장에 콘솔을 선보였다. 옛날 컴퓨터와 차별하기 위해 네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이름 덕분에 새로운 콘솔은 사람들이 식상함을 느꼈던 컴퓨터의 그저 다른 버전이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처럼 들린 것이다. 사실 닌텐도사는 네스가 콘솔보다는 장난감처럼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특정 게임과 호환되는 로봇을 함께 묶어서 내놓았다. 왕구 가게에서는 그 제품을 장난감으로 생각해 구비해 두기도 했다. 하지만 다 옛날 이야기다. 비디오 게임과 그것의 이미지는 전 세계에서 완벽히 바뀌었다. 지금까지 명백을 이어오는 회사는 이제 닌텐도밖에 없다.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최고의 비디오 게임 콘솔 제조사 대열에 합류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보유하고 있다. 일할 때 쓰는 지루한 이름의 워크스테이션과 달리 플레이스테이션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 기기를 사용했을 때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다. 엑스박스라는 명칭은 기기 제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인 다이렉트 X에서 나온 것으로서 다이렉트 엑스박스가 그저 엑스박스로 변한 것이다. 콘솔의 새 버전을 제작할 때 소니는 마치 악당 영화 시리즈처럼 이름의 끝에 숫자를 계속 더한다. 플레이스테이션 2, 3, 4 이런 식으로.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 어쩌면 플레이스테이션 3478기로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후속 제품에 조금 더 독특한 이름을 붙였다. 게이머가 엑스박스 경험의 중심에 있다 라는 뜻을 담아 엑스박스 360이라 이름을 지었다는데 일종의 광고용 멘트일 뿐이다. 또한 360 후속 제품은 엑스박스 361이 아니라 엑스박스 1이 되었다. 콘솔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에 담는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지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또한 광고용 멘트일 뿐이다. 애플, 과수원에서 일했던 잡스. 지금 나는 애플 컴퓨터로 이 책을 쓰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애플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을 못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아이팟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아이폰이 있었다. 최초의 아이팟이 2001년 출시되었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는 그보다 훨씬 옛날인 1976년
두 명의 유명한 스티브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에 의해 창립되었다. 역시 그 해에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의 첫 번째 컴퓨터인 애플 I를 만들었다. 이 제품은 자체 스크린이 없었기 때문에 키보드 같기도 하면서 당시의 컴퓨터 주조 틀에서 부러져 나온 것 같기도 했다.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TV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이야 흔히들 사용하는 방식이다. 애플 제품은 우리가 가진 제품 중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서 이 지구보다는 우주선에서나 불법한 물건이다. 그런데 이름은 왜 그렇게 자연스러운가?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발한 견해가 있다. 하나는 아이작 뉴턴의 머리에 사과가 떨어졌을 때 그에게 찾아온 유레카의 순간을 기념하고자 그에 대한 존경을 담아 애플이라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컴퓨터계의 거물 앨런 튜링이 청산가리가 발린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죽었다 하여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산가리가 묻은 사과가 왜 있었던 걸까? 그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이고 이 책의 분위기를 어둡게 할 것 같으니 그런 질문은 시리에게 하도록 하자. 하지만 애플은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아니다. 애초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과에서 따온 것이다. 워즈와 함께 일하며 컴퓨팅 세계로 들어가고자 노력했던 스티브 잡스는 과수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많은 양의 사과 작업을 하였고 이 사과에서 영감을 얻었다. 잡스는 애플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재미있고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회사명으로 애플을 제안한 이후 잡스와 워즈에게 더 좋은 이름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다. 맥도날드. 핫도그를 팔던 도날드의 아들들. 맥도날드는 최근 들어 대중들의 무서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도대체 맥도날드가 우리의 입안에 뭘 집어넣고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맥도날드의 음식을 가족들에게 먹였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맥도날드는 소비자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고, 솔직히 말해서 잘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거의 모든 곳에서 금색의 아치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맥도날드는 사실상 꽤 흔한 성씨이다. 정확히 말하면 가장 대중적인 스코틀랜드의 시족 이름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대중성은 이 패스트푸드 체인 덕분일 수 있다. 성 맥도날드는 도날드의 아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패스트푸드 체인의 이름을 지은 맥도날드는 과연 누구일까? 글쎄, 사실 두 명의 맥도날드가 있다. 리처드와 모리스 맥도날드이다. 둘을 함께 맥도날드의 형제들이라 불렀다.
이 형제들은 1937년 핫도그 가판대에서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부터 그들의 음식이 점점 인기를 끌었고 식당까지 열게 되었다. 두 형제가 기업인 레이 크로크의 멀티믹서기를 구매했을 때 크로크가 식당에 방문했다. 크로크는 그곳에서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식당을 보게 되었다. 한정된 메뉴, 속도와 품질에 대한 집중. 크로크는 이 식당의 마음을 뺏겼고 맥도날드가 전국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 그들에게 약속했다. 물론 그 다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다. 닌텐도, 화투를 만들던 회사. 비디오 게임의 왕. 내 팔뚝에는 슈퍼마리오와 친구들의 문신이 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편애가 드러날 수도 있겠다. 닌텐도는 일본계 회사이며 간지로 일을 쓰는데 이는 영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아주 비슷하게 발음되는 글자로 번역된 것이다. 어떻게 간지에서 영어로 바뀌는지까지 시시콜콜하게 설명해 당신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회사명이 운을 하늘에 맡긴다, 운명의 손에 맡긴다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운이니 운명이니 하는 것과 관련된 이름을 갖는 이유가 당최 뭐냐고 생각할 것이다. 닌텐도가 그전에도 게임을 만들었지만 항상 비디오 게임만 만든 것은 아니었다. 닌텐도의 창립은 사실 18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기 말에 이 회사가 만든 것은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바로 카드 게임이었다. 초창기 닌텐도가 만들었던 것은 일본 고유의 카드 게임이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화투였다. 시간이 가면서 이 회사는 다른 게임에 주목했다. 장난감에서부터 게임 앤 워치라 불리는 소형 휴대용 비디오 게임, 아케이드 캐비넷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아케이드 캐비넷을 만들 때 그들은 점프맨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키콩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다. 이후 이 점프맨의 이름이 마리오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펼쳐진 일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 산업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만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해 일본에서 화투를 제작하고 있다. 디즈니. 디즈니가 아닌 이즈니였다면? 영화에서부터 TV쇼, 장난감 테마파크까지 하우스 오브 마우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디즈니는 알다시피 회사 창립자인 월터 일라이어스 디즈니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 그렇다면 디즈니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디즈니는 프랑스를 기원으로 하는 이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르망디 공국이다. 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맥도날드에서 봤듯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톰슨이 토마스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다른 방식은 상인을 뜻하는 머천트와 재단사를 뜻하는 테일러처럼 직업으로 성을 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디즈니는 이 두 가지 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저 글자 수를 채우려고 쓴 재미있는 추가 글자였을 뿐이다. 디즈니라는 성은 거주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보여준다는 뜻이지만 월트 디즈니가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은 그 이름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한한다. 그 성은 원래 이즈니 출신을 뜻하는 디즈니였다. 이 이름의 이즈니는 이즈니 슈메흐라는 프랑스의 작은 공통체를 일컫는데 월트의 친척 중 처음으로 알려진 사람이 크리스포트 디즈니라는 남성이었다. 바로 여기서 이름이 진화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디즈니가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직관적인 장명법. 컴퓨팅 세계의 지도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와 거의 동의어격이다. 하지만 컴퓨터 자체만 보면 1975년 창립된 애플과 1년 차이밖에 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애플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컴퓨터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얹을 소프트웨어만 제작했다. 이들 이름의 소프트 부분이 나온 것도 회사의 소프트웨어 제작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컴퓨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왜 그것을 컴퓨 소프트와 비슷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이름의 마이크로는 어디서 온 것일까? 회사 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너무 작아서였을까? 소프트웨어가 아주 작았던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곳이 아주 작은 곳이었다.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곧 설립할 회사와 관련된 아이디어의 틀을 잡아가기 시작할 때 컴퓨터 알테어 8800이 출시되었다. 이 컴퓨터는 당시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흠이었다. 바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한다. 알테어 8800은 마이크로 컴퓨터라 불리는 종류의 컴퓨터였다. 그렇다. 이들은 마이크로 컴퓨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것이다. 게이츠와 앨런은 이 두 단어의 일부를 합하여 회사명을 마이크로소프트라 지었다. 나이키. 파란 리본에서 승리의 여신으로. 1962년 나이키는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갖고 탄생했다. 멋있는 이름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 브랜드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멋있는 이름을 스스로 부여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나이키는 무슨 뜻일까? 실제로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짧고 특이하고 작은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 나이키가 그리스 신화에 뿌리를 둔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놀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내가 희한한 방식으로 무리하여 그리스 신화에서 기원을 끌어온 게 아니다. 실제로 나이키라 불리는 그리스 여신이 있었다. 더 잘 알려진 신이 아니라 왜 하필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신발 회사의 이름을 지었을까? 설명하자면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이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승리가 중요할 테니 스포츠 신발과 그 외 스포츠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승리의 신의 이름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이 설득력 있지만 여기에 관해서는 나를 무조건 믿지는 마라. 나는 스포츠 세계에서의 팩트는 그리 능통하지 못하다. 어찌됐건 나이키가 정말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라면 브랜딩 하나는 꽤 잘했다. WWE, 더 유명해지고 싶었던 이름. 내가 이름만큼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프로 레슬링이다. 전 세계의 최대 레슬링 프로모션, 빈스 맥마흔의 세계, WWE만 있으면 레슬링 세계에서 더 이상의 광란은 없다. WWE는 세계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의 약자라고 말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름을 얻기까지 이 회사에는 많은 역사가 있었다. WWE는 1952년 CWC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다. 진짜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보다 더 크고 당시 많은 사람이 미국의 수도로 알고 있었던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CWC는 더욱 외연을 넓히고 싶었기 때문에 캐피톨로는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1963년 전 세계 레슬링 연합을 뜻하는 WWWF가 되었다. 이후 와이드는 떨어져 나가고 WWF만 남아서 더 월드 레슬링 페더레이션이 되었다. 그렇다면 WWF에서 WWE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성남 판다에게 감사해야 한다. 또 하나의 유명한 WWF인 세계자연기금에서 동일한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를 받으면서 WWF는 2001년 WWE가 되었다. 햄버거. 햄버거에 햄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햄버거는 전 세계가 즐기는 음식이다. 햄버거를 파는 그 체인점이 안 보이는 곳은 지구상에 거의 없다. 여기서 햄버거 사랑을 축하해야 하는 건지 무자비한 마케팅에 대해 들여다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햄버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점은 이름이 햄버거인데도 햄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소고기가 있다. 그렇다면 왜 햄버거라 부를까? 이름과 관련해 독일의 도시 함부르크에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함부르크시의 이름은 수년 전에 도시에 건설된 함마부르크 성에서 나왔다. 부르크는 성 또는 요새를 뜻하지만 함마의 의미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18세기 아시아를 탐험한 독일인들은 그곳 지역민들이 소고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안장에 소고기를 두는 것이었다. 말을 타는 동안 소고기가 부드러워져서 먹기에 더 좋았기 때문이다. 이 아이디어가 매우 마음에 들었던 독일인들은 함부르크로 돌아올 때 이 방법도 함께 가져왔고, 그렇게 해서 함부르크 고기로 알려졌다. 많은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 그들은 함부르크 고기도 함께 가지고 갔다. 아시아에서 독일인들이 그러했듯 미국인들 또한 이 고기를 사랑하게 되었다. 1884년 미국 신문에 함부르크 스테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고, 1885년 찰리 나그린이 최초로 아메리칸 햄버거를 만들었다. 이 버거에는 번이나 추가물 없이 고기 패티만 있었다. 번이 있는 햄버거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의 세계 박람회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시간이 가면서 햄버거는 버거로 불리었고 그 앞에 다른 단어가 붙여졌다. 소고기 버거, 치킨 버거, 그리고 당신이 나와 같은 히피족이라면 야채 버거도 말할 수 있겠다. 프렌치 토스트, 프랑스 음식이 아니었다니. 바로잡자. 프렌치 토스트는 절대 프랑스 음식이 아니다. 최초의 프렌치 토스트 요리법은 4세기에 발견된 것으로 로마인들이 만든 것이다. 이 요리법은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다. 로마인들은 이 요리를 판 둘치스라 불렀고 우유만 섞어 만들었다. 하지만 가끔 계란을 추가하여 굽기도 했다. 이러한 식사가 15세기 영국에서 다시 등장했고, 당시에는 프랑스어로 못 쓰는 빵이란 뜻의 팽페르드로 알려졌다. 우유와 함께 구웠을 때 빵이 자주 딱딱해지고 굳었기 때문에 못 쓰게 됐다고 표현한 것이다. 프랑스인은 우리가 프렌치 토스트라 알고 있는 이 빵을 여전히 팽페르드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프렌치 토스트라는 현대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국가명 프랑스가 아니라 1724년 그것을 개발한 조지프 프렌츠라는 한 남성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프렌치의 토스트라고 불리는 게 맞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저 프렌치 토스트로 불리게 되었다. 코코넛, 유령의 이름을 가진 과일. 너트도 아니고 초콜릿도 아닌
코코넛이란 이름은 실로 특이하다. 코코넛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털이 난 볼링공이다. 하지만 그 이름은 스페인의 코코라는 유령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영어권자들에게 보기맨처럼 스페인권 사람들에게 코코는 무서운 존재다. 많은 스페인 아이들은 말 안 들으면 코코가 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16세기와 17세기의) 스페인 선원들이 털난 공처럼 생긴 이 과일을 우연히 보고는 한쪽 끝에 있는 3개의 구멍이 코코의 얼굴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것을 코코넛이라 불렀다. 또한 코코넛의 3점이 만드는 표정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어로 코코는 활짝 웃거나 찡그린 얼굴을 의미하기까지 한다. 나는 사실 코코넛의 얼굴이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러시아, 노를 젓는 바이킹의 나라. 거대한 땅 러시아부터 떠나보자. 지도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러시아가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 무려 12개의 시간대가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스크바의 사정은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의 사람들에겐 이미 일상이 시작이 된 시간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한꺼번에 이 땅에 다 집어넣고도 남는 규모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국가처럼 러시아 또한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바로 러스인이다. 러스는 9세기에 스웨덴에서 왔다고 알려진 바이킹 부족 중 하나였다. 당시 러시아 땅에도 사람들이 살긴 했지만 러시아의 노브고로드의 마을의 지역 주민들은 그 바이킹 부족에게 이곳으로 와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와의 말다툼이 너무 심해져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러스인들은 그 땅에 머물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국가 주변에 무역 항로를 열었다. 이러한 활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어 16세기에는 그 지역을 러시아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중세 라틴어인 러시로 불렀다는 증거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당시 러스가 물을 건너는 주된 방법이 노젓기였기 때문에 노젓는 사람을 뜻하는 고대 노르드어 러즈에서 따온 것이다.